수요일 새벽 정수연은 언제나처럼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쉰을 넘긴 나이에 매일 동트기 전에 일어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잠에서 깨기도 전에 피로를 호소했고 허리는 묵직하게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익숙한 통증을 애써 외면하며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수연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시어머니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너머로 시어머님인 박 여사의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일어났다. 수연아, 오늘도 일터에 가니? 네, 오늘은 새로 소개받은 곳에 가기로 했어요. 어머님 드실 약은 식탁 위에 두었으니 아침 식사하시고 잊지 말고 챙겨 드세요. 수연은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6년 전과 비교하면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 이지훈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머리에는 흰 머리가 급격히 늘어났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습니다. 54세, 한때 동네에서 가장 아리따운 세댁으로 불렸던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지나온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괜히 거울을 봤나? 수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작은 빌라였지만 매달 내야 하는 월세와 각종 공과금은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후 받은 보험금이 잠시나마 도움이 되었지만 그것만으로 시어머니와 대학생 딸 민지를 부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수연은 오늘의 일정을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아침 9시 서초동의 최 사장댁, 점심을 먹고 2시에 반포동의 김이사댁, 그리고 오후 5시에 잠실의 새로운 고객댁. 하루에 3곳의 집을 청소하는 것은 고된 일이었습니다. 집집마다 세심하게 청소를 마치고 나면 온몸이 쑤셨고 손에서는 세제 냄새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너무 무리하지 말거라. 어제도 허리가 아프다고 하지 않았니?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걱정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수연은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수연의 어깨를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내가 고생이 많구나. 내 남편이 살아만 있었어도 그 말에 수연의 가슴이 시큰해졌습니다.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남편의 빈자리는 여전히 그녀의 삶에 커다란 구멍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어머님이 아들을 그리워할 때면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수연은 서둘러 아침 식사를 마치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던 그녀는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옅은 화장, 그리고 깔끔한 청소복. 이것이 남편 없이 살아가는 54세 정수연의 현실이었습니다. 서초동과 반포동에서 힘겨운 청소를 마치고 그녀는 오늘의 마지막 일터인 잠실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 앞에 선 그녀는 소개소에서 받은 메모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42층 4201호. 박선우님. 로비에서 경비원에게 방문 목적을 말하고 방문증을 받아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4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수연은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수연은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4201호 앞에 서서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해. 힘내자, 정수현. 그녀는 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새로운 고객의 집은 언제나 긴장되었지만 이제 4년차 베테랑 가사도우미인 그녀에게는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잠시 후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수연은 공손한 인사를 건네려 했지만 그 인사는 입안에서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수연의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6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 이지훈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수연은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남자는 남편과 달리 턱수염을 기르고 안경을 쓰고 있었지만 그 눈빛과 얼굴의 윤곽선은 분명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수연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남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은 경악으로 커졌고 입이 벌어졌다가 다시 굳게 닫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은 손에 잡힐 듯 했습니다. 수연과 남자는 몇 초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수많은 감정이 수연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혼란, 충격, 기쁨, 그리고 이내 차오르는 분노. 그녀의 머릿속은 백지장처럼 하얘졌다가 곧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거지? 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았어? 6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한 거야? 수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 가슴이 아팠고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녀가 의식을 잃기 직전 남자가 빠르게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연아.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그것은 분명 남편 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았습니다. 지훈 씨. 수연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그는 남편이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의 강을 건너 그들은 이렇게 서로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남편은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긴장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몸은 경계태세로 돌변했습니다. 그는 재빠르게 주위를 살폈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 지훈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수연의 팔을 붙잡고 집 안으로 신속하게 이끌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다시 한번 문 밖을 확인하듯 살폈습니다. 현관문에 모든 잠금 장치를 걸고 나서야 지훈은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온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수연에게 다가가려다 멈칫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회의 기쁨이 아니라 6년간의 배신감과 혼란,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도 아세요? 민지는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6년간의 그리움과 함께 깊은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는지, 시어머니와 딸을 위로하며 자신의 슬픔을 억눌러야 했는지 떠올렸습니다. 아무도 몰라.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올 줄은 몰랐어.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수연은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지훈에게 다가가 그의 가슴을 세차게 밀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민지가 아빠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아느냐고. 수연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6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은 아내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수연의 감정이 폭풍처럼 쏟아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죽었다고 믿고 살았어. 당신 이름 세 글자만 들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수연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깊은 숨을 내쉬고는 조심스럽게 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수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진정해, 수연아. 모든 걸 설명할게. 지우는 간절한 눈빛으로 수연을 바라보며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6년 전, 내가 죽기 전 그날로 돌아가야 해. 그리고 지우는 자신이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하나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에 수연은 머리가 하얘지며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은 2019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내 최고의 제약회사인 대성제약연구소에서 큰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대성제약의 연구원이었던 이지우는 컴퓨터 모니터의 푸른 빛을 받으며 연구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대성제약에서 출시한 새로운 고혈압 치료제 안지오텐의 임상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 약은 대성제약의 차세대 주력 상품으로 출시 직후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회사 주가를 천정부지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상한데 지우는 중얼거리며 하나의 자료를 몇 번이고 되짚어봤습니다. 그것은 안지오텐 복용 환자들의 신장 기능 수치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안지오텐 복용 후 신장 기능 수치가 급격히 악화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위험해. 지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제약 연구에 몸담아온 전문가로서 이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안지오텐이 심각한 신부전을 유발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내일 아침 박 팀장님께 바로 보고해야겠어. 박성진 팀장은 그의 직속 상관이었고 임상 데이터 분석을 총괄하는 책임자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지우는 밤새 준비한 자료를 펼쳐놓고 박성진 팀장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연구원. 박 팀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보고서를 훑어보았습니다. 팀장님, 제가 어젯밤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안지오텐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신장 손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판매를 계속한다면 지훈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잠깐만. 박 팀장이 손을 들어 지훈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가 아니야. 지훈은 놀랐습니다. 그는 밤새 데이터를 분석했고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하지만 팀장님, 수치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박 팀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연구원, 우리 회사가 이 약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알아? 수천억 원의 비용이 들어갔어. 출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소리를 하면 어쩌자는 건가?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지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지훈 연구원, 당신의 열정은 이해하지만 이런 결정은 당신이나 내가 단독으로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야. 일단은 조용히 넘어가세. 하지만 팀장님, 지훈이 항변하려 했습니다. 더 이상의 논의는 없어. 박 팀장의 어조는 단호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지훈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팀장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냉담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순 없어. 지훈은 결심했습니다. 박 팀장이 아닌 연구소장인 한상철 박사에게 직접 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의 오랜 멘토이자 대성제약 연구소를 이끄는 한상철 박사라면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지우는 한상철 박사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지훈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 연구원, 어서 오게. 무슨 일인가? 한상철 박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지훈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자신의 발견을 설명했습니다. 한상철 박사는 묵묵히 듣다가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자네, 이 내용을 누군가에게 보고했나? 박사가 물었습니다. 네. 박성진 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팀장님은 그냥 넘어가자고 하셨습니다.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한상철 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직접 살펴보겠네. 고맙네, 이 연구원. 지훈은 안도감을 느끼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한상철 박사라면 분명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의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한상철 박사의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연구원, 오늘 오후 2시에 본관 20층 회의실로 와주게. 경영진과 회의가 있네. 지훈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박사님. 혹시 어떤 회의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한상철 박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지오텐건일세. 전화가 끊기고 지훈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이 문제가 경영진 차원에서 논의된다는 것은 좋은 신호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모든 연구 데이터와 보고서를 챙겼습니다. 오후 1시 55분, 지훈은 본관 20층 앞에 도착했습니다. 20층은 평소에는 연구원들이 출입할 수 없는 경영진 전용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긴장된 손길로 넥타이를 바로잡고 회의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자 넓은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 아는 얼굴은 오성준 대표이사, 김영철 전무, 법무팀의 정현우 팀장, 그리고 한상철 박사였습니다.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앉게. 오성준 사장이 손짓했습니다. 지훈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 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연구원. 오성준 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50대 후반의 카리스마 있는 인물로 의사 출신이지만 일찍이 경영으로 전향한 입지전적인 사업가였습니다. 자네가 작성한 보고서는 모두 검토했네. 꽤나 충격적인 내용이더군.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장님. 안지오텐이 예상보다 심각한 신장 손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 사장은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길 바라나? 당장 시장에서 약을 회수라도 하자는 건가?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김영철 전무가 불편한 기색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이 연구원, 이 약이 우리 회사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는 건가? 물론입니다.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 사장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연구원, 자네 정말 순진하군. 이 약은 우리 회사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리콜이라도 하는 날엔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하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나? 오 사장의 달라진 태도에 지훈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훈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이 연구원. 오 사장의 어조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안지오텐은 수만 명의 고혈압 환자들의 삶을 개선했어. 약간의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이 약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외면하자는 건가? 지우는 이 궤변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오 사장이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게다가 자네가 가져온 데이터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해. 그렇지 않나, 한 박사? 모든 시선이 한상철 박사에게 쏠렸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멘토가 진실의 편에 서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네, 사장님 말씀대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박사는 지훈을 바라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지훈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법무팀 정 팀장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더구나 이런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주가 폭락은 물론이고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존폐가 걸린 문제입니다. 지우는 점점 더 고립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연구원, 오성준 사장이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의 열정과 양심을 높이 사네. 그런 태도는 훌륭한 연구원의 자질이지. 사실 우리도 이 문제를 완전히 무시하려는 게 아닐세.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었어. 자네가 그 연구를 이끌어보는 건 어떤가? 자네를 제약연구소 수석 연구원으로 승진시키고 필요한 연구비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네.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석 연구원은 그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자리였습니다. 급여도 상당히 오를 것이고 민지의 대학 등록금 걱정도 덜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지금 당장 공개하지 말고 충분한 데이터가 쌓이면 그때 가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자는 걸세. 오 사장이 은밀하게 제안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지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수석 연구원 자리를 원했고 가족을 위해서도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사장님. 지우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제 양심을 팔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의료계에 경고하고 필요하다면 약을 회수해야 합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오성준 사장의 표정이 서서히 변했습니다.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이지훈. 오 사장이 이제는 존칭을 생략했습니다. 너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하는 소리야? 내 경력은 여기서 끝이야. 내가 너 이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시킬 수도 있어. 지우는 그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으려 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제 결정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우는 흔들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오 사장은 잠시 지훈을 노려보더니 이내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 아내랑 어머님 모시고 옥수동 201호에 살지? 오 사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신장 약 드시고. 오 사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딸 민지 미리며고 2학년이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군. 지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6시에 같은 길로 집에 가던데 너무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면 위험할 텐데 말이야. 지훈은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가슴속에서 공포와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자신을 위협하는 것은 견딜 수 있었지만 가족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현명한 선택을 하라는 거야.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사람이니까. 오 사장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 방에서만 있었던 일로 하지. 자네는 평소처럼 일하고 이 일은 그냥 있는 거야. 알겠나? 지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상철 박사를 바라보았지만 박사는 고개를 숙인 채 그를 외면했습니다. 자, 이제 돌아가서 일하게. 오 사장이 명령했습니다. 아, 그리고 내일부터는 안지오텐 프로젝트에서 빠지도록.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지우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는 벽에 기대어 서야 했습니다. 다리가 너무 떨려 제대로 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몇 시간이나 거리를 헤맸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거리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아내 수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이제 와요? 전화도 안 받고 걱정했잖아요. 지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안해. 회의가 좀 길어져서. 수연은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더욱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협박에 굴복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워야 할까? 옆에서 수연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며 지우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안지오텐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오래된 친구이자 의학 전문 기자인 박수철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수철아, 급한 일이 생겼다. 내일 꼭 좀 만나자. 지우는 전송 버튼을 누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그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지 알 수 없었지만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만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친구인 박수철로부터의 답장이었습니다. 오늘 점심 교대역 근처 카페에서 보자. 지우는 출근하자마자 회사에서 안지오텐의 부작용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USB에 복사하고 수철을 만나러 갔습니다. 지훈이 카페에 도착했을 때 박수철은 이미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철은 40대 초반의 단정한 외모를 가진 남자로 대학 시절부터 지훈과 막역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지훈아, 오랜만이다. 수철이 일어나 지훈을 반겼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제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하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무슨 일인지 궁금했어. 급한 일이라고 했잖아. 수철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지훈은 잠시 주위를 살핀 후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수철아, 너의 도움이 필요해. 무슨 일인데? 수철이 물었습니다. 지훈은 깊은 숨을 내쉬고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안지오텐의 심각한 부작용, 회사의 은폐 시도, 그리고 가족에 대한 협박까지. 그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수철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내부 고발을 하려는 거야? 그래. 이건 단순한 회사 기밀이 아니야. 사람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라고. 지우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수철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 수철은 USB를 받아들고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지훈을 쳐다봤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야. 이렇게 되면 너는 직장도 잃고 지금보다 훨씬 힘들어질 수 있어. 그래도 괜찮겠어?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민지가 커서 이런 상황을 알게 된다면 아빠가 어떤 선택을 했으면 좋겠는지 생각해 봤어. 가족에게 당당한 남편이자 아빠가 되고 싶어.
수철은 USB를 자신의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알겠다. 내가 한번 준비해 볼게. 지우는 비로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고맙다, 수철아. 정말 고마워. 지우는 카페를 나오며 며칠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는 회사로 돌아가 남은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수철의 기사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수철로부터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휴대폰은 잠잠했습니다. 오전 10시경 갑자기 그의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법무팀 정현우 팀장과 보안요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이지훈 연구원님,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정 팀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지훈은 의아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사장님께서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말입니다. 지훈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터진 것일까? 그는 세 사람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그의 양옆에 바짝 붙어 마치 죄인을 호송하듯 그를 감시했습니다. 사장실 문이 열리자 지우는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오성준 사장의 책상 위에는 자신이 수철에게 건넸던 바로 그 USB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수철이 사장 옆 소파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들어오게, 이지훈 씨. 오 사장이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은 수철을 향했지만 수철은 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놀랐나? 오 사장이 물었습니다. 내 친구가 널 배신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지. 이게 바로 대성제약의 힘이야. 지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고 가슴은 배신감으로 타들어갔습니다. 수철아, 그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수철은 마침내 지훈을 바라보았지만 그의 눈에는 미안함보다는 냉담함이 더 많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지훈아. 난 이미 2년 전부터 대성제약과 연결되어 있었어. 지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가장 신뢰했던 친구가 그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오 사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누군지 다 말해주더군. 지우는 분노와 절망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들이 다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비즈니스야, 이지훈. 오 사장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희생이 필요한 법이지. 그리고 이제 내가 그 희생양이 될 차례야. 이지훈, 너는 오늘부로 해고야.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 지우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는 그의 미래를 완전히 불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 사장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비밀 유지 협약 위반으로 1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야.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0억 원이라니.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지훈이 항변했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만나지. 오 사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우리 회사 법무팀이 얼마나 막강한지 한번 느껴보겠나? 아, 그리고 자네 가족에 대한 우리의 경고는 여전히 유효해. 이 일에 대해 어디 가서 입이라도 번긋했다간 정 팀장이 지훈에게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해고 통지서와 비밀 유지 재확인서입니다. 여기에 서명하시죠. 지훈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패배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증거는 사라졌고
친구는 배신했으며 이제 그의 직업마저 잃었습니다. 30분 안에 회사에서 사라지게 오 사장이 명령했습니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수철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그가 가장 신뢰했던 친구의 얼굴에는 이제 낯선 사람의 표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너는 이 사람들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수철아. 지훈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사장실을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그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랐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동료들은 모두 그를 피하는 듯 했습니다. 소문이 이미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지우는 개인 물품들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20년간의 커리어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 그는 여전히 현실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우는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아내에게 이 사실을 설명해야 할지,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성준 사장의 위협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의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공포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지우는 아내에게 모든 진실을 말함으로써 가족이 공포에 떨거나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결심을 굳힌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응 왔어. 수연이 부엌에서 나와 남편을 반겼습니다. 그러나 지훈의 굳은 표정을 보자 그녀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지훈은 거실 소파에 앉으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수연아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수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말해봐요.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 일로 잠시 쉬게 됐어. 쉬게 됐다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우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시선을 떨구며 말했습니다. 연구 프로젝트가 갑자기 중단됐어. 그래서 당분간 일을 쉬어야 할 것 같아. 수연은 순간 남편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해고됐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지우는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냥 회사 구조 조정 같은 거야. 잠시 쉬는 기간 동안 급여는 일부 나온대. 걱정하지 마. 수연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2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남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때를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알겠어요. 무슨 일이든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그녀는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녁 준비할게요. 지훈은 아내가 부엌으로 돌아간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괴로웠지만 그것이 그녀와 가족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다음 며칠간 지우는 겉으로는 휴식을 취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어떻게든 대성제약의 악행을 세상에 밝혀내고 자신도 제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지우는 아내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여러 언론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인 증거 없이는 이런 중대한 의혹을 보도할 수 없습니다. 한 기자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대성제약 같은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기사는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확실한 자료를 가져오시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언론사의 답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우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제 증거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곧 더 큰 시련이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여러 언론사에 대성제약의 악행을 고발하려 한다는 사실이 이미 오 사장의 귀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오성준 사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윤 실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지훈이가 아직도 언론사에 전화를 하고 다닌다고? 오 사장이 위스키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네, 아직 포기하지 않은 듯합니다. 윤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오 사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쩔 수 없군. 이지훈을 처리해. 조용히 사고로 위장해서. 윤 실장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해. 그놈이 살아있는 한 우리 회사는 계속 위험에 노출될 거야. 윤 실장은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지훈 씨 되십니까?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대한일보 박 기자라고 합니다. 안지호텐에 관한 제보를 받고 연락드렸습니다. 지훈은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 괜찮으시겠습니까? 지훈이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남산 근처 솔립 카페는 어떠실지요? 알겠습니다. 7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훈은 드디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여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지훈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안 먹고 어디 가요? 옛날 회사 동료 만나기로 했어. 오랜만에 만나서 식사나 하려고. 그래요, 늦지 말고 와요. 지훈은 아내와 가볍게 포옹한 후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차를 몰아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저녁 시간대의 서울 도로는 퇴근하는 차들로 붐볐습니다. 그는 남산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20분쯤 운전했을 때 지훈은 100m에서 검은색 세단을 발견했습니다. 그 차는 지훈이 방향을 바꿀 때마다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세 번째 방향 전환 후에도 그 차가 따라오는 것을 보고 지훈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미행당하고 있어. 그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갑자기 방향을 꺾어 작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예상대로 검은 세단도 골목길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함정이었어. 공포에 사로잡힌 지훈은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는 남산 대신 다른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 고속도로에 진입한 지훈은 속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백미러를 확인하니 검은 세단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차인 회색 SUV도 그를 쫓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미행하는 차들을 따돌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뒤따르는 차들은 끈질기게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어느새 주변은 한적한 산길로 변해 있었고 양옆으로는 깊은 계곡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회색 SUV가 그의 차 옆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지훈은 급하게 핸들을 돌려 충돌을 피했지만 그 순간 검은 세단이 뒤에서 그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지훈의 차는 가드레일을 향해 미끄러졌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핸들을 돌렸지만 검은 세단이 다시 한번 뒤에서 강하게 들이받았고 이번에는 차가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안 돼. 지훈의 비명이 차 안을 울렸습니다.
그의 차는 가드레일을 부수고 계곡을 향해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갑자기 느려진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연과의 첫 만남, 민지의 탄생, 행복했던 가족의 순간들. 아직 죽을 순 없어. 그 순간 공중에 떠 있는 차 안에서 지우는 본능적으로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차가 첫 번째 바위에 충돌하는 순간 그 충격으로 차문이 열렸고 그는 온몸으로 차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전신을 관통했지만 그는 의식을 잃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한편 그의 차는 계속해서 계곡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바닥에 도달하자마자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검은 연기가 밤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산길 위에서는 두 대의 차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계곡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타는 차를 확인한 후 만족한 듯 서로에게 무언가 말을 건넸습니다. 잠시 후 두 차는 조용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은 수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지훈의 차가 산길에서 추락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비보였습니다. 차량이 워낙 심하게 훼손되어 현장에서 유해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충돌과 화재의 심각성으로 볼 때 생존 가능성은 수연은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민지가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훈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했지만 끝내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례식은 시신 없이 치러졌습니다. 대성제약에서는 공식적으로 조의를 표했고 심지어 오성준 사장도 잠시 모습을 비쳤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이 박사님은 정말 훌륭한 연구원이셨는데 말입니다. 오 사장은 위선적인 슬픔을 연기하며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최근 며칠간 모든 감정이 소진된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가야 했는데, 내가 먼저 갔어야 했는데, 그녀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민지는 강한 척하려고 애썼지만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17세 소녀에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었습니다. 지훈의 사진이 국화꽃으로 둘러싸인 제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의 환한 미소는 장례식장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더욱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연, 민지, 그리고 박 여사, 세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우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머님? 수연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눈물만 흘렸습니다. 민지는 조용히 어머니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우리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아빠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민지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수연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이미 너무 성숙해버린 딸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아빠도 그랬을 거야. 수연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지훈의 사진에 절을 올리고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지훈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산속 어딘가에서 그는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왼쪽 다리는 부러진 것이 분명했고 몸 곳곳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그는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리 와봐요.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그때 희미한 여성의 목소리가 지훈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그는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많이 다쳤잖아. 남성의 목소리와 함께 지훈은 누군가가 자신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극심한 통증에 그는 신음했지만 그 와중에도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 말을 남기고 기절했습니다. 제발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지훈이 다시 의식을 찾았을 때 그는 낯선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작고 소박한 방이었지만 따뜻했고 그의 몸은 두꺼운 이불로 덮여 있었습니다. 왼쪽 다리는 나무 판자로 고정되어 있었고 팔과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부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지훈이 깨어난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정신이 드셨구려. 영감, 빨리 와봐요. 곧 노인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지훈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 정신이 좀 드시오? 물이라도 좀 마시겠소? 지훈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고 노부인이 그의 입에 물을 조심스럽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그제야 조금 정신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훈이 물었습니다. 우리 집이요. 이 산속에 있는 작은 집이지. 산책을 나갔다가 당신이 계곡 근처 숲을 사이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다오. 아주 많이 다쳤더군. 지훈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래 이러고 있었습니까? 사흘이요.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열이 어찌나 심하던지 거의 죽다 살아났소. 집사람이 민간요법으로 겨우 열을 내렸지. 병원에 데려가려 했는데 당신이 계속 안 된다고 손사래를 쳐서 지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노부부는 서로 놀란 표정으로 마주보았지만 이내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소. 당신 차가 계곡에서 폭발했다는 뉴스가 나왔더군. 실종자로 수색 중이라고 하던데. 지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쯤 모두가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수영과 민지, 그리고 어머니. 그들은 얼마나 슬퍼하고 있을까. 지훈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족에게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리면 어떻게 될까? 대성제약은 다시 그를 노릴 것이고 이번에는 가족들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갈 수 없어. 지훈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제 가족들도 위험해질 겁니다. 노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분간은 여기 있어도 괜찮소? 노부인이 말했습니다. 다리가 다 나을 때까지는 어차피 움직이기도 힘들 테니 말이요. 지훈은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런 말씀 마시오. 노인이 손을 저었습니다. 우리는 자식이 없소. 당신이 이렇게 우리에게 와준 것이 오히려 우리에겐 기쁨이요. 그렇게 지훈은 노부부의 보살핌 아래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훈은 대성제약에 복수하고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식사를 마친 후 지훈이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죽은 사람으로 지내면서 복수할 증거를 모아야겠습니다. 위험한 결정이구려. 노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노부인이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쯤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게요?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5년 안에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가족에게 돌아갈 겁니다. 약물 부작용 은폐에 대한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그 전에 증거를 확보해서 대성제약을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5년이라 긴 시간이구려. 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하지만 제 가족을 위해서라도, 제 잃어버린 삶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견뎌내야 합니다. 지훈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 지훈은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머리와 수염을 기르고 가짜 신분증을 만들었습니다. 박선우라는 새 이름으로. 그렇게 노부부의 집에서 몇 주를 더 보낸 후 지훈은 독립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노부부는 지훈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쌈짓돈을 쥐어주었고 지훈은 그것으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도시에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떠나는 날 지훈은 노부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자네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일세. 노부인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게. 우리 집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 지훈은 감사의 눈물을 참으며 그들과 작별했습니다. 그렇게 지훈, 이제는 박선우가 된 그는 대성제약과의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죽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것입니다. 그 후 지훈은 몇 달 동안 10명이 넘는 안지오텐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대성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확실한 증거가 없거나 대성제약의 거대한 힘 앞에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훈은 점점 더 많은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이들에게 함께 싸울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렇게 의약품 피해자 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지훈은 피해자들 중 몇몇 적극적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단체의 기틀을 다져나갔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얼굴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고 운영과 대표는 또 다른 안지오텐 피해자인 박영민 씨가 맡았습니다. 그들은 안지오텐 외에도 다른 위험한 약물들에 대한 캠페인을 벌였고 몇몇 소규모 제약회사들이 리콜을 선언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최종 목표는 여전히 대성제약과 안지오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훈은 의약품 피해자 연대를 이끌며 대성제약에 복수할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왔고 약물 부작용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아내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 몇 가지만 더 찾으면 그 회사를 법정에 세울 수 있어. 지훈의 목소리가 작은 아파트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연은 소파에 앉아 두 손을 꼭 쥔 채 남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처음 그를 보았을 때의 충격이 가시고 이제 그녀는 차분히 현실을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게 있어요. 지훈은 수연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수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가 지금 오성준 사장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어요.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제부터?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죽고 나서 얼마 안 돼서요. 오성준 사장이 남편 없이 힘들 거라며 좋은 일자리를 소개시켜 준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그 집 청소부였고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 사장 집에는 일주일에 3번 가서 청소를 해요. 수연이 설명했습니다. 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당장 그만둬야 해. 그 인간은 위험해, 수연아. 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수연은 침착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돼요. 나를 굳이 자기 집에서 일하게 한 것. 그건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지우는 문득 깨달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성준이 당신을 의도적으로 고용한 거야. 감시하려고. 맞아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성준은 당신이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날 당신의 시신을 못 찾았으니까. 그래서 나를 곁에 두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가끔 오 사장이 당신 얘기를 슬쩍 떠보곤 해요. 남편이 보고 싶지 않냐고, 힘들지 않냐고.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다고 하면서요.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훈은 창문 옆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골목길은 조용했지만 그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여기 올 때 누가 따라오지는 않았어?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수상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를 이용해요. 나는 오 사장 집에 마음껏 드나들 수 있잖아요. 지훈이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무 위험해. 수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성준 사장 집에서 중요한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 여보. 수연이 지훈의 양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당신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공소시효가 5년이라고 했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제가 도울게요. 날 믿어요. 지훈은 아내의 결연한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보다는 정보를 모으는데 집중해줘. 지훈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오성준의 일상, 방문객, 통화 내용 같은 것들을 관찰해줘. 그리고 가능하다면 안지오텐의 부작용에 관한 대화나 서류가 있는지 살펴봐줘. 수연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절대 수상하게 행동하지 마. 평범한 가사도우미처럼 행동해야 해. 지훈이 강조했습니다. 이해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조심할게요. 지훈은 아내의 안전을 위한 모든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는 여기 오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 안전한 장소에서 짧게 만나자. 지훈이 제안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지훈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결단력이 놀라웠습니다. 정말 고마워, 수연아. 지훈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수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예요. 민지와 어머님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6년간의 이별 후 그들은 이제 함께 정의를 위한 위험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평소처럼 오성준의 집으로 출근했습니다. 오성준의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자 윤 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 실장이 공손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 실장님. 수연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청소하러 왔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아침 회의 때문에 나가셨습니다. 저는 중요한 서류를 가지러 잠시 들렀고요. 윤 실장이 말했습니다. 청소는 평소대로 하시면 됩니다. 사장님 서재는 오늘은 청소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연은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래 서재에 들어갈 생각이었습니다. 평소 서재에 커다란 금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 남편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윤 실장이 서류를 챙겨나간 후 수연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집안 곳곳을 살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일주일 동안
오 사장 집에서 수집한 정보를 지훈에게 전달했습니다. 오성준의 회의 일정, 금고 사진, 대성제약 임상시험에 관한 단편적인 대화 내용 등 그중 소송 대책 회의에 관한 정보가 중요했습니다. 아마 우리 단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 지훈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몸 조심하고. 그렇게 두 사람은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수연은 오성준 사장 집에서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오성준과 윤 실장은 발코니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 대화를 몰래 엿듣기 위해 수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 사고 관련 자료는 내가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있네. 오성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자네도 공범이야. 비밀 잘 지키게 해. 안 그러면 우리 둘 다 죽는 거야. 그런 생각 없습니다, 사장님. 윤 실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자료는 내 금고에 있으니 아무도 접근할 수 없어. 우리 둘만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모른다고. 수연은 그 대화를 듣고 금고에 뭔가 중요한 자료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만나는 날 즉시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금고 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거기에 나를 죽이려 했던 증거 아니면 안지오텐 부작용 은폐 관련 문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수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금고를 열려면 비밀번호가 필요해요. 지훈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도해 볼 만한 비밀번호를 몇 개 알려줄게. 대성제약 창립일, 그의 결혼기념일, 내가 그와 관련된 내용을 모두 정리해서 줄게. 타이밍을 봐서 가능할 때 한번 시도해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들키면 위험해. 알고 있어요. 조심할게요.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한편 오성준은 대성제약 사장실에서 굳은 표정으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약품 피해자 연대의 홈페이지가 열려 있었고 최근 그들이 발표한 성명서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대성제약의 고혈압 치료제 안지오텐은 심각한 신장 손상을 유발하며 이 사실을 회사 측이 알고도 은폐했다는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곧 이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질 것입니다. 오성준은 화면을 노려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이 단체의 활동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대성제약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윤 실장이 노크 후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어서 말해보게. 오성준이 초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약품 피해자 연대의 활동을 분석해봤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박영민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은 정체불명의 고문이 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성준은 턱을 괜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6년 전 그 사고 이지훈의 시신은 결국 발견되지 않았지. 윤 실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차량만 발견되었고 화재로 인해 내부가 거의 소실되었습니다. 법의학적으로는 사망으로 추정될 뿐입니다. 추정. 오성준은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그럼 살아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군. 하지만 사장님,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추락사고에서 살아남기란 아니. 그런데 지금 이 시끄럽게 구는 의약품 피해자 연대 그리고 이지훈이 살아있다면 이거 너무 이야기가 그럴듯하게 흘러가지 않나? 이지훈이 그 의약품 피해자 연대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 아니야? 오성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지훈의 아내 감시를 강화해. 정수연 다음에 정수연이 우리 집에 올 때는 내가 계속 그녀 곁에 붙어 있겠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윤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연은 자신이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오성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날은 청소하는 날이긴 했지만 수연은 마음속으로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한 시도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큰 화를 불러올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윤 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윤 실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수연을 훑어보았습니다. 들어오시죠. 수연은 공손하게 인사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성준은 집에 없었고 아파트에는 그녀와 윤 실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청소해 주십시오. 저는 계속 여기 있을 겁니다. 윤 실장이 수연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청소 도구를 꺼내고 평소처럼 거실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일상적인 동작을 반복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금고와 남편이 알려준 비밀번호 생각뿐이었습니다. 수연은 평소처럼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자연스럽게 왼쪽 벽에 있는 금고를 향했습니다. 그때 윤 실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여보세요. 윤 실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이야. 그가 통화에 신경 쓰는 사이 수연은 금고 비밀번호를 하나씩 눌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오 사장의 결혼기념일 금고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 사장 딸의 생일과 어머니의 기일 금고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성제약 창립기념일과 오 사장의 생일을 조합한 번호 52만 5321. 드디어 금고에서 작은 삐소리가 나며 잠금 장치가 풀렸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여러 폴더와 서류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용물을 확인할 겨를도 없이 일단 핸드폰으로 전부 찍었습니다. 언제 윤 실장이 방으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빠르게 처리해야 했습니다. 숨이 막혀오고 가슴은 터질 듯 뛰었으며 식은땀이 흘렀지만 그녀는 최선을 다해 모든 자료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순간 서재문이 열렸습니다. 윤 실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이미 촬영을 마친 뒤였습니다. 윤 실장은 수연을 한참 지켜보더니 다른 곳으로 이동했고 그녀는 그 사이 지훈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금고 열었어요. 곧 갈게요. 그렇게 청소를 마치니 1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청소 다 끝났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수연이 윤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는 순간 윤 실장이 갑자기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시만요. 휴대폰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수연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놀란 표정만 지었습니다. 네, 제 휴대폰이요? 왜 그러시는데요? 사장님 지시입니다. 윤 실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연이 항의했습니다. 그건 제 사생활 침해인데요. 윤 실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휴대폰 좀 보여주시죠. 수연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에는 방금 찍은 모든 증거 사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휴대폰을 보여준다면 모든 것이 끝장날 것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 휴대폰에는 사적인 내용이 많아서요.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때 윤 실장이 수연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력을 써서라도 핸드폰을 빼앗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연의 가슴은 이미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기요, 배달 왔습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초인종이 계속해서 울렸고 윤 실장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현관문을 열기 위해 시선을 돌린 그 짧은 순간 수연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모든 사진을 지훈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윤 실장이 현관문을 열고 확인하자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윤 실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다시 수연에게 돌아왔습니다. 휴대폰 보여주시죠. 수연은 마지못해 핸드폰을 꺼내 보였습니다. 정말 필요하시다면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고 실수하시는 겁니다. 윤 실장은 그녀의 휴대폰을 받아 갤러리를 열어보았습니다. 가족 사진과 일상적인 사진들만 있었고 의심할 만한 사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휴대폰을 돌려주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일하시려면 나갈 때마다 소지품 검사를 하셔야 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가보셔도 좋습니다. 윤 실장이 마지못해 물러섰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수연은 인사하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까지 그녀는 윤 실장의 날카로운 시선을 등 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애써 평온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수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고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해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사장 집 옆 아파트 2단지 놀이터에서 만나. 놀이터로 가니 지훈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진 받았어. 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아까 당신이 금고를 열었다고 문자를 보낸 순간 바로 오 사장 집 앞으로 왔어. 당신이 걱정됐거든. 그리고 당신이 안전하게 나올 때까지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 아까 초인종 누른 사람 나야. 당신이 너무 늦게 나오길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확인하려고 눌렀어. 괜찮았어?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몸에는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모든 사진이 선명하게 잘 찍혔어. 이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야. 다행이다.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훈이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여기서 빨리 벗어나자. 두 사람은 빠르게 공원을 빠져나와 근처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과 수연은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훈은 가장 믿을 만한 검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짧은 설명과 함께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을 첨부했고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할 일은 다 했어.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가족에게 돌아가자. 지훈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수연의 빌라 앞에 도착했을 때 지훈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6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될 자신의 가족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준비됐어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지훈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준비됐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에서 TV를 보던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수연과 함께 들어온 남자를 보고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수염과 안경 뒤에 숨겨진 아들의 모습을 알아차리자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지훈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지훈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지훈이 재빨리 다가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정말 내 아들이 맞니? 네, 어머니. 제가 맞아요. 살아 있었어요. 지훈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민지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거실의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엄마, 할머니, 무슨 일? 민지의 시선이 지훈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표정이었지만 점차 어떤 기억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민지야. 지훈이 딸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입이 살짝 벌어졌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지야. 아빠야. 민지는 잠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다가 갑자기 달려와 지훈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아빠, 정말 아빠 맞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지훈은 딸을 품에 꼭 안고 오열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민지는 앳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 있었고 그 사이 놓쳐버린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정말 미안하다. 지훈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6년간의 길고 긴 이별을 끝내고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가족들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대성제약에서 발견한 안지오텐의 위험성, 회사의 은폐 시도, 그를 죽이려 했던 음모, 그리고 6년간 박선으로 살아온 이야기까지. 가족들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안도감을 느끼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곧 끝날 거예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증거를 확보했고 검찰에 전달했어요. 오성준과 대성제약은 곧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검사로부터 온 연락이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잘 검토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제 사무실로 와주시겠습니까? 정식으로 진술을 듣고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지훈은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부터 공식적인 수사가 시작될 거래요. 수연이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나가는 거예요. 지훈은 아내의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모든 것이 끝나가.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할 수 있어. 두 사람은 따뜻하게 포옹을 나누었고 민지와 할머니도 함께 그들을 껴안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희망의 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신문과 뉴스는 연일 대성제약 스캔들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 촬영한 문서와 지훈이 6년간 모은 증거들이 결합되어 검찰에 전달되었고 그것은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거대한 스캔들로 발전했습니다. 대성제약 오성준 대표 구속, 대성제약 주가 70% 폭락, 투자자들 집단 소송 준비 안지오텐, 전 세계 리콜 조치 뉴스 화면에는 수갑을 찬 오성준이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한때 거만했던 그의 표정은 이제 공포와 좌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우는 법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회복했고 사망 판정은 취소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훈과 수연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긴 여정이었어. 지훈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어요. 함께. 지훈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잖아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의대에 지원한다니. 아버지를 닮았나 봐요. 수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과 희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무슨 일이든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고 수연도 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들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그리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그들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한강 위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저물고 또 다른 새로운 날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훈과 수연에게도 6년간의 길고 긴 암흑은 끝나고 희망찬 새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자. 지훈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 수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집에 가요. 우리 가족이 있는 곳으로.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그들의 뒤로 한강의 석양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마치 그들의 밝은 미래를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은빛 달빛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